안녕하세요. 저는 영화평론가 정민아입니다. 성열대 영화영상학과에서 지금 학생들하고 함께 재밌게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 적극적 평화 아카데미 온라인 공개 강좌 중에서 첫 번째 평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영화로 보는 평화입니다. 제가 영화 평론가이다 보니 이 영화로 보는 평화에 대해서 그 평화연대연구소에서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광스러운 이런 쟁쟁하신 선생님들 다 강의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저까지 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올해 제가 이렇게 쭉 봤습니다. 그래서 영화로 어떤 평화를 얘기를 할까? 사실 영화라는 거는 전부 어떤 갈등을 기록을 하죠. 그래서 갈등 상황에서 그 주인공이 갈등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안정과 평화로운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영화 드라마 자체가 사실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너무 넓은 부분의 평화를 얘기하기보다는 우리가 분쟁과 그 다음에 뭐 재난과 갈등과 이런 충돌과 이런 상황에서의 평화, 그래서 딱 그냥 전쟁을 떠올리게 됐고요. 특히나 이제 한국 전쟁 1953년에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올해 2023년 70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60년에 원래 큰 행사를 하고 100주년에 큰 행사를 하고 120년에 큰 행사를 하다 보니 70년은 또 우리도 모르게 그냥 넘어가 버렸는데, 사실 70년이라는 거는 전쟁이 끝난 지 70년, 그러니까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까지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할머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전쟁을 겪었던 세대인데, 지금 젊은 세대 같은 경우에는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먼 이야기로 그 생각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직 100년도 되지 않은 역사고, 이 전쟁과 분단 상황으로 인해서 이 우리가 겪고 있는 모순 굉장히 많다는 거를 우리도 모르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70년 동안 굉장한 많은 전쟁 영화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남북 평화, 화해 무드가 아니고 조금 대립과 긴장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를 그리는 영화가 사실은 지금 좀 한물간 상태예요. 근데 한 뭐 10여 년 전, 소장님도 잘 아시죠, 그렇죠? JSA부터 시작해서 동막골 이야기까지 엄청나게 재밌는 분당 코미디 영화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유행들이 한 10년, 20년 전에 싹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갈등 상황이 드러나는 굉장히 재밌는 액션 영화들도 많지만, 사실 우리가 전쟁을 다룬 영화, 한국전을 다룬 영화, 이런 것들은 조금 드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이 한국 전쟁 영화를 되새겨 보자. 이 전쟁 영화들이 어떻게 이 전쟁을 그려왔고 지금까지 왔으며 어떻게 다양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이런 기획에서 이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역사와 현실을 이어주는 통로가 이제 영화잖아요. 그래서 영화는 우리가 사극도 있고 시대극도 있고 타임오프물도 있고 과거를 회상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생뚱맞은 판타지가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겪어왔던 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국 영화의 전쟁의 그림자가 어떻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전쟁과 평화는 각각 어떤 새로운 시선을 제공하는지 한번 살펴보자, 그런 의도였고요. 이 밑에 있는 그림은 실제 전쟁의 어떤 사진들, 지금 흑백 필름이고 잘 감이 안 오지만 이거를 경험하셨던 분들은 사실 굉장한 좀 트라우마가 있으실 테고, 그래서 한국 전쟁 영화를 통해서 영화로 6.25 전쟁과 정전 70년을 다시 생각해보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국 전쟁을 배경과 소재로 하는 전쟁 영화 역사를 한번 총 52년부터 이렇게 쭉 있거든요. 52년부터 지금 2023년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미디어 활용법인데 그때는 K 콘텐츠를 얘기할 텐데요. 거기서는 분단 상황이 지금 이 K 콘텐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강의는 조금은 더 다가오는 그런 자리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간은 이렇게 전쟁 영화를 쭉 훑어보면서 어떻게 시각이 변해왔고, 그다음에 우리가 평화를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쟁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간략하게 영화를 통해서 이야기할 텐데, 요 장면은 전쟁 한 커트들이에요. 그래서 요거 한번 사진을 모아왔는데, 재미도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게 한국 전쟁 영화를 봐야 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쟁이 치러지던 당시 1950년대에 제작된 영화에서 지금까지 전쟁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시각을 전달하는지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는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임할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옛날 영화니까 재미없어, 흑백이니까 별로겠지, 이게 아니고, 이게 박제된 과거가 아니고 우리가 다 겪어왔던 경험이고 살아가는 모습이고, 이 모습이 또 오늘에도 큰 영감을 주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과 그다음에 뭐 지금 우리 학교는과 뭐 이런 세계를 호령하는 이런 K 콘텐츠들, 영화들이 우리가 옛날부터 쭉 이 영화인이나 이런 어떤 영상 예술 매체를 대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 100년의 역사가 지속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축적돼서 지금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 것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의무감으로 좀 바라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한국 콘텐츠를 세계인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K 콘텐츠를 매력적으로 보면서 이 국가 이미지까지 참 한국이란 나라에 대한 호의적인 시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한 20년 전만 해도 한국이란 나라의 존재감이 없었는데 지금은 한국이라 그러면 뭐 다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 대중문화의 어떤 기여가 굉장히 크거든요. 어떤 국가의 어떤 수준이나 그다음에 우리 어떤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성장하고 민주주의의 정도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아무래도 세계인들이 접하기에는 이 대중문화 매체들을 통해서 접하고 그래서 이 콘텐츠가 세계인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데 이들이 오히려 우리의 옛날 영화를 막 찾아본단 말이죠. 그래서 막 물어봐요. 그래서 막 50년대 어떤 멜로드라마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란 이런 경험도 있는데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 남들이 우리의 것들을 발견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우리 거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가지거나 새로운 발견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스스로 의의를 만들어가는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쭉 이제 전쟁 영화를 기억을 하시면 저보다 이렇게 소장님 세대, 윗세대는 아마 반공 영화를 많이 기억하실 거예요. 70년대, 80년대 우리는 그 시험 끝나면 단체 관람 반공 영화 보러 갔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때 반공 영화가 재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소장님 어떠셨어요? 정윤희 씨 보러 가고 막 유지인 씨 보러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반공 영화 볼 때? 저는 돌아온 아저씨 예. 학교 강당에서 네. 돌아온 아저씨. 예, 그래서 그때 막 박수치고 공산당을 무찔렀네 그리고 박수치고 막 그랬던 기억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80년대는 아무래도 70년대 80년대는 아무래도 에로물이 범람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한국 영화에 이렇게 약간 이제 멜로성을 많이 섞었기 때문에 이 트로이카 한국 영화사를 대표하는 이 트로이카 여배우들이 엄청 많이 출연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미녀라고 불리는 정윤희 선생님, 그다음에 뭐 지금도 드라마에서 활약하는 유지인 선생님 이런 분들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어렸을 때 이제 저는 그런 유신 시대를 살면서 유신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런 반공 영화를 보면서 성장했던 세대인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평화를 또 얘기하고 있는 아이러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면서 또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 이렇게 답사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도 들었는데요. 이 전쟁이 벌어졌던 이 장소들을 한번 상기해보고 찾아가는 이런 기회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맨 위에 사진은 장살이 잊혀진 영웅들이라는 2019년 영화니까 비교적 최근 영화잖아요. 근데 영화는 조금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었어요. 이게 코로나 시국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전쟁 영화가 약간의 어떤 시대적으로는 조금 호응을 받기 힘들었던 그런 상황 때문에 이게 좀 사라졌지만 이 장사 해변 한번 보면은 이게 전쟁의 어떤 흔적들 이런 거 찾아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사진은 인천 상륙작전은 뭐 인천이니까 여기서도 가봤고 그 수도권에 있으니까요 뭐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 뭐 월미도나 이 팔미도 등대 이런 것들이 이제 인천 상륙작전의 어떤 현장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고지전에 배경이 됐던 철원에 있는 철원 연천에 있는 첨덕산 이게 이제 아래 사진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영화 속에도 나오고 또 답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곳입니다. 자, 전쟁 영화, 분단 영화 대표작 하면 딱 떠오르는 게 휘리. 휘리를 봤을 때 와, 최민식 아저씨가 이 그 북한 장교를 연기를 하는데 되게 멋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전에 우리는 또리 장군을 보고 반공 영화를 봤던 우리 세대는 북한 사람 저렇게 멋있게 그려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도 무지하게 재밌는 그러면서 이 시리가 1996년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한국 영화의 그 블록버스터의 어떤 신기원 새로운 단계로 도약했던 영화인데 그 영화가 이 남과 북의 분단 현실을
어떻게 보면 이 블록버스터나 장르 상업 영화의 어떤 소재로 활용했다는 거는 굉장히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찬욱 감독 지금은 뭐 헤어질 결심으로 뭐 젊은 사람들 다 아는 감독이지만 세계적인 감독이지만 이 박찬욱 감독이 2000년에 만들었던 공동경비구역 JSA 이거는 정말 지금하고는 조금 그 감독님의 색깔이 많이 다른데 이거는 그 분단 영화의 어떻게 보면 최고봉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외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보는 것이 지금도 박찬욱 감독의 전작이고 또 젊은 이병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가 된 이병헌을 찾아보기 위해서 정말 외국에서 많이 보는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여기 계신 소장님하고 감독님 다 보셨지만 안 본 젊은이들 정말 재밌어요. 재밌고 이거는 그 DMZ에서 그 남한군과 병사와 북한 병사가 이렇게 서로 막 몰래 그냥 밥도 나눠 먹고 음악도 나눠 듣고 이러면서 우정을 나누다가 벌어지는 어떤 비극적인 사건인데 실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들도 우리 이웃이고 그들도 우리 형제고 사람이었다. 김광석 노래를 좋아하고 초코파이를 좋아하는 똑같은 그 병사들이다. 이런 어떤 형제 같은 거 휴머니즘을 많이 발휘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웰컴 투 동막골도 굉장히 재밌는 작품이죠. 이거는 인민군과 국군과 강원도 산골 마을 그 전쟁이 벌어졌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산골 마을에 불시착을 하게 되고 미군도 불시착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마을 사람들하고 어우러지는 이런 재밌는 동화 같은 코미디인데요. 물론 이제 이 전쟁 영화고 분단 영화니까 비극적으로 끝나지만 우리가 이들과 함께 어우러졌을 때는 어떤 재밌는 어떤 하모니를 이루는 파라다이스 같은 재밌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상상의 나래를 펴면서 만들어졌던 작품인데 이 세 작품이 분단 영화의 대표작으로 1990년대 말부터 한 2000년대 중반까지 한 10년 동안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전쟁 내지는 북한 사람들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많이 가지기에 도움을 많이 줬는데 이때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또 여기 계신 소장님, 감독님 비롯해서 저 위에 세대는 잘 압니다. 처음으로 우리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북한과 그 악수를 했던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흐름과 이 문화 예술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어떤 정치적인 화해 무드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영화를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한 10년 동안 굉장히 유행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렇게 실미도 하고 태극기 휘날리며 이것도 이제 전쟁의 대표작인 천만 관객을 불러 모았던 영화인데 이 작품들은 2003년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 작품이죠. 그래서 약간 앞서에 이렇게 조금은 행복하고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런 것보다는 조금은 이제 대결 구도를 많이 보여줬지만 여기 이 작품 또한 어떤 휴머니즘적인 형제를 굉장히 강조하는 영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그 아픔을 더 많이 드러내면서 이 형제를 우리가 잃었을 때 서로 이제 비극성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이런 거를 통해서 이 같은 시기의 영화인데 굉장히 어떤 전쟁 영화 큰 인기를 누릴 때가 있었어요. 전쟁 영화 뭐 이 두 작품도 천만이고 그 다음에 앞서 그 공동경비교역이나 웰컴 투 동막골도 거의 1000만에 육박한 900만 뭐 이런 정도의 영화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1000만 영화가 거의 안 나오는 상황에서 저 기록적인 그 당시에 1000만 영화라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시기에 이 태극기 휘날리는 영화가 1000만을 하고 이러면서 그 엄청난 관객을 끌어모으는 그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던 게 이 전쟁 영화들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 들어오면은 이런 포화 속으로 연평해전, 인천 상륙작전 이런 작품들이 이제 쭉 등장을 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앞에 이렇게 화해 무드 속에서 10년 동안 우리가 이 형제와 휴머니즘을 발휘하면서 다 같이 평화롭게 잘 살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지만 사실 이게 좀 저희가 남북 그 분단을 넘어서서 새로운 차원으로 나가는 우리의 열망이 좀 실현이 되지 못했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적인 백래시의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잖아요. 결국은 쟤네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야라는 어떤 그리고 우리가 이겨야 되는 무찔러야 되는 대상이다라는 어떤 그런 목소리들이 또 한 부분에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뭐 현실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목소리를 또 반영을 하는 그런 영화들이 또 하나의 또 그 상업
그 영화 씬에서는 또 관객이기 때문에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 뭐 이런 영화들, 연평해전 이런 영화들도 600만 정도 관객 동원을 했어요. 굉장히 흥행에 성공했던 작품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이런 하나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 천만 관객 이런 것들을 막 불러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면, 또 반대로 또 그런 거는 실현 불가능한 얘기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가 전쟁을 겪었던 거를 잊지를 말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화합과 어떤 대화보다는 극복과 승리의 어떤 이런 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타겟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의 또 열망을 받아서 이런 영화들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운데서 이렇게 봤을 때 뭐 이런 뭐 재현도 있고, 영화라는 건 이런 재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다양하다는 걸 보여줬던 어떤 그런 면에서 의의를 찾아야지 뭐 서로 욕하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영화 가지고 논쟁하는 건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 영화들을 쭉 보면서 사실 뭐 그렇게 재밌다는 느낌은 들진 않았지만 보면서 느꼈던 거는, 아, 전쟁에 저런 에피소드들도 있었구나, 저런 비극도 있었구나 하는 거를 좀 깨달은 어떤 역사 교훈적인 관점에서 또 바라본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재밌게 보면 재밌게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 갖고 우리는 싸우지 말자 이런 시각도 있고, 이런 시각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 많이 싸웠으니까 영화 갖고는 싸우지 말고 서로 인정을 하고 좀 서로 귀를 기울이자, 이게 또 우리가 평화로 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영화들이 또 옛날 영화인데 뭐 보기도 싫고 재미도 없고 볼 기회도 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또 그때의 시각으로, 그때의 어떤 그때를 살았던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또 의외로 재밌는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그 한국 영화사를 길이 수놓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병헌 씨의 젊은 모습, 그다음에 최민식 아저씨의 날씬한데 멋있는 북한군 장교 모습, 이런 거 보면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들 뭐 OTT나 이런 데 또 개인적으로 구입을 해서 보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이제 풀리지 않는, 상업적인 용도로 풀리지 않은 영화들은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한국영상자료원 영화도서관에 가면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동해서 보기가 힘들다면 KMDB 들어가면은 VOD로 신청해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귀찮다 하시면 유튜브에 한국 고전 영화 채널을 딱 치면은 이렇게 딱 떠요. 그래서 정말 이 아름다운 정윤희 언니의 이 아이콘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딱 검색을 하면, 우리가 옛날 이름만 들었던 영화들 이렇게 검색을 하면 이게 국가기관이잖아요. 이 국가기관에서 공짜로 이렇게 그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작품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많은 영화들을 얘기를 할 텐데, 이 영화들을 못 보는, 박제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다 찾아볼 수 있고, 그래서 제목을 들어보시고 뭐 안 찾아보셔도 되지만, 아, 저런 게 또 저 때는 이렇게 만들어졌고, 저런 어떤 저런 감독들이 저런 거를 했구나라는 어떤 의의를 가지고 한번 재밌게라고 해야 되나? 재밌게, 아니면 그런 의의를 되새기면서, 혹은 경건하게, 아니면은 어떤 나의 좀 시각이 좀 확장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뭐 하고자 하는데 아이디어를 얻는 이런 뭐 여러 가지 차원에서 한번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처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한용모 감독의 1951년도 정의의 진격인데요. 조금 놀라실 거예요. 1951년은 그 전쟁의 한복판인데 영화를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요거는 기록영화입니다. 기록영화고, 이 사진이 조금 괜찮죠. 이렇게 군사들이 이렇게 도열을 하는 거고 다리 건너고 이런 장면인데, 조금 이렇게 작게 보여서 잘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탱크가 지나가고 이런 거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방군 정훈군에서 제작한 한국전 기록영화예요. 그래서 한국전 기록영화가 그 기록에 의하면은 6편이 있는데요. 요거 딱 한 편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충분히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그 전쟁을 재현하거나 이렇게 영화 극화한 거 말고 진짜 전쟁이 보고 싶다 그러면 요 기록 영화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폐허가 된 서울과 평양, 그다음에 전투 장면, 그다음에 죽은 사람들, 이런 전쟁의 참상을 굉장히 생생하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우리가 식민지 조선 시대에도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영화를 꾸준히 만들고 전쟁 시기에도 일상을 하고 있었어요. 물론 피난 가서도 부산에서도 영화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영화인들이 전쟁이 터졌다라고 하니까 이분들이 지금 지금 영화를 만들 어떤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이제는 영화가 아니고 지금 요거를 기록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감독님이 결심을 하고 이 많은 감독님들이 이 국방부를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그 국방부에서 이게 그 기자재들을 많이 배포를 하는데 그게 이제 미군들이 가지고 있는 기자재이기 때문에 진짜 이 시대의 그 정의의 진격 같은 경우에는 화질도 굉장히 좋고 잘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은 할리우드에서 활용하던 기자재들을 갖고 와서 그대로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련되고 안정적인 촬영이 있고요. 군을 기반으로 한 전쟁 기록 영화는 이후에 이제 이런 작품들을 만들면서 이후에 전쟁 기록 영화를 만들었던 분들이 다시 한국 영화계로 들어와서 굉장히 좋은 한국 영화들을 만들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은 이 한용모 감독은 1956년에 자유부인이라는 영화를 만드는데요. 이 자유부인은 정말 한국 영화, 한국 멜로드라마의 금자탑을 기록한 작품이고 한국 영화 1953년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1956년이면은 전쟁이 끝난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때 당시에 정말 너무 멋있는 멜로드라마를 만들거든요. 여자가 교수 부인이 나는 집안에 있기 싫고 돈 벌러 나가겠어. 그러다가 이제 가정이 파탄나는 얘기인데 그때 당시의 시각에서 보면은 여자가 감히 밖을 나가다니 이거지만은 여성의 목소리, 여성들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을 사회적으로 터뜨리려고 하는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가 등장하는 이런 영화를 이 감독님이 만듭니다. 그리고 환엽 찍었던 김기영 감독님이시죠. 김기영 감독님도 요 시대 때 이제 국방부 소속으로 전쟁 기록 영화를 찍으셨다는 이게 증언을 고백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요런 의의를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1955년에 전창근 감독의 낙동강이라는 작품인데 이 낙동강은 전쟁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태극기 막 들고 있긴 하지만 낙동강 강변에 어느 자그마한 농촌대학을 졸업한 주인공이 고향으로 귀환해서 무지한 사람들을 일깨우고 내고장을 잘 만드는 이런 영화인데 약간 상록수의 이 어떤 계몽 소설 내지는 계몽 영화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1952년이면 전쟁이 한참이잖아요. 근데 영화가 만들어졌어? 라고 하는 놀라운 그 작품인데 이 낙동강은 필름이 발견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촬영이 됐고 그 낙동강 당시의 영상과 전쟁 기록 영상이 합쳐졌고요. 그다음에 극영화가 허용이 되는 그런 극영화가 결합이 되는 이런 방식이고 그래서 전쟁 시기에 영화가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려주는 그런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55년에 이강천의 피아골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영상자료원 한국 유튜브 채널에 가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이 작품 정말 한국 영화사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인데요. 방공법 위반으로 최초로 상영 금지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검열이 시작된 거죠. 아직은 방공이라는 게 국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이승만 정권이 방공을 국시로 내세우게 됐죠. 전쟁이 끝났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 북한군의 어떤 그런 가혹행위도 있었지만 인민군의 가혹행위도 많았고 그리고 남과 북과 나뉘면서 이제 북한이 자본주의를 채택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공산주의하고 적대적이 되면서 그 전까지는 어떤 방공이라는 개념이 없다가 이제 54년, 55년이 되면 방공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 방공법, 검열법을 만들거든요. 근데 방공법 위반으로 이게 상영 금지가 됐어? 그러면 무슨 얘기길래? 빨치산을 묘사를 했다는 거죠. 빨치산. 그러니까 당시에 실제로 빨치산이 살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없죠, 거의 안 계시죠. 생존해 있지 않죠. 살아 계시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찍었는데 이거는 빨치산을 미화했다 이렇게 되죠. 왜냐면 특히나 빨치산이 젊은 멋있는 남자거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방공 영화 봤을 때 어땠어요? 막 기괴하게 생긴 배우들을 막 뚱뚱하고 얼굴 빨갛고 막 돼지처럼 생긴 배우들을 항상 이렇게 이민군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빨치산 부대원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들이 또 로맨스가 막 펼쳐져요. 사랑을 나눠. 그리고 이들의 인간미를 부각시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 전쟁이 얼마 끝나지 않는 시점에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당시의 현실을
조금 사실적으로 재현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방공법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재성양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마지막에 태극기 장면을 삽입해요. 이게 어떻게 끝나냐면 여주인공이 이게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사랑하는 빨치산 동료가 죽고 그다음에 그를 이렇게 눈을 감겨주고 이렇게 터벅터벅 백사장을 걸어 나오는 건데 이게 굉장한 모호한 결말이거든요. 산으로 다시 들어간 건가? 아니면 자유를 찾아서 귀순한 건가? 이런 이것 때문에 막 설왕설래 감독이 끌려가고 막 그랬어요. 감독님이 그래서 이거는 귀순한 겁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 하려면 어떻게 돼요? 태극기를 막 흔드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재촬영했다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고, 그 다음에 이강천 감독이 1956년에 격태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이런 작품을 만드는데, 이거는 김만술 대위의 6.25 참전 실화입니다. 그래서 1953년이 배경이니까 전쟁 막바지에 실화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최대 전략 요충지 여기에 이제 당시에 어떻게 그 전쟁을 그 승리로 이끌었던 어떤 전쟁 영웅 이렇게 기록한 영화들이 있고요. 이런 영화들이 시대를 쭉 지나서 이렇게 이제 사실적인 묘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사랑하는 애인도 등장하고 아내의 편지에 의해서 감화받고 이런 어떤 한국 사람들은 로맨스를 좋아하고 멜로를 좋아해요. 그렇죠? 한국을 대표하는 게 멜로 드라마고 또 지금 K 콘텐츠 시대에 막장 드라마가 얼마나 세계적인 또 그 인기를 얻는지 몰라요. 그런 어떤 뿌리거든요. 그래서 한국 그 드라마에 한국 영화에는 꼭 그 멜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영화에도 멜로를 잊지 않았던 우리 선배들 이런 모습이고 자 60년대로 넘어올게요. 그 이름도 유명한 신상욱 감독의 빨간 마우라 이 소정님도 보셨죠? 빨간 마우라는 네. 어렸을 때 우리 다 봤어요 이거. 너무 성남시장도 했었어요. 아 맞아요. 주인공이. 맞네요. 이대호 배우가 네. 성남시장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 빨간 마우라의 그 삽입곡이 공군 군가가 되고 그다음에 공군의 그런 어떤 유명한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거가 지금 보면 촌스러워 이럴 수도 있지만 안 촌스럽습니다. 대단한 어떤 특수 효과와 그런 어떤 액션이 있는 것이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요. 64년이면 박정희 정권 시대잖아요. 정부에서 이 방공영화 전쟁영화는 다 방공영화였어요. 이때까지.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화해와 어떤 분단 현실의 비극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전쟁영화가 2000년대 모습이었다면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전쟁영화는 무조건 방공영화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 영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앞에 봤던 뭐 태극기 휘날리거나 이런 것들은 뭐 사적 자본이잖아요. 민간 자본이잖아요. 근데 이때는 국가 자본으로 찍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풍부한 자본과 어떤 기자재와 인력을 바탕으로 해서 영화를 찍기 때문에 스케일도 진짜 크고요. 그다음에 군부대 하나를 통째로 다 들고 와요. 그리고 탱크 이런 거 막 찍거든요. 그리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스펙타클, 전투 스펙타클이 지금에 봐서도 굉장히 막 놀랍고 헐리우드에 버금가는 막 헐리우드에 뒤지지 않는 그때 당시의 어떤 장면을 연출을 하거든요. 신상욱 감독이 물론 그런 그 어떤 장르적인 상업적인 거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고,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여기 그 당시에는 그 군인들이요 전투에서 죽으면 이렇게 미망인들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스토리들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이 미망인들이 그 살아가도록 이렇게 후원을 하다가 또 둘이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미망이니까 자기 죽은 남편의 친구잖아요. 이런 데서 오는 어떤 약간의 죄책감 이런 것들이 그 어떤 로맨스의 소재로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신상욱 감독의 부인이 최은희 선생님이 그 여주인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이대업 전 시장님 나오고 뭐 신영균 씨 당시에 최고 스타 나오고 뭐 이런 전쟁 배경의 멜로 드라마인데 전투씬도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 삼각관계 멜로 이야기도 재밌었고 올 스타 플레이어 캐스팅이기 때문에 이 굉장한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고요. 뭐 이렇습니다. 빨간 마우라 하고 있는 그리고 그 멀리 보이는 이 사진은 진짜 전투기를 조종을 하면서 이 전투씬을 찍는 그러니까 미니어처로 찍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전투기의 이 날개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이 현실감 있게 찍어서 이거 보시면은 저거 탑건이야 이런 생각 들 정도예요. 젊은 분들 꼭 보세요. 탑건 우리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60년대에 우리가 이거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에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 그래서 이 영화는 1960년대 최고 블록버스터 전쟁 영화고 돌아오지 않는 해변과 함께 최고 영화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전폭적으로 이 전쟁 영화, 반공 영화를 지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나 연출 이런 것들이 당대 헐리우드에 뒤지지 않는 굉장한 뛰어난 역작이고 이게 또 동남아에 큰 수출을 해서 큰 인기를 얻게 돼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202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 영화 드라마가 K 콘텐츠가 세계인에게 각광을 받았다 생각하지만 이미 60년대 동남아에서는 이 한국 영화를 봤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었고 일본에서도 극찬을 받았던 이런 작품. 그래서 전쟁이 끝나지 얼마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군사 물자를 굉장히 많이 조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이루어진 스펙타클 대작이다. 그렇게 느끼시면 되고요. 1973년에 임권택 감독의 증언 이제 70년대로 넘어오는데 이 73년은 혹시 무슨 시대인지 아세요? 소장님 정치적으로? 10월 유신. 맞습니다. 10월 유신. 그러니까 이제는 유신이니까 어떻게 돼요? 반공이 더 한 차례 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빨간 마우라 시대보다는 더 이제 국가가 더 그 지원 국책 영화 시대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진흥위원회, 그러니까 민간 그 국가기관이지만 민간이 주로 주도하는 위원회인데 과거는 영진공이라 그래서 영화진흥공사의 공사사장은 이제 군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영역에 다 군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좀 비슷하지만 그런 어떤 군인이 이제 이 영화까지 다 관장하는 이런 시대에 이 증언인데 이 작품은 그래서 반공 영화니까 재미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소장님도 그러시겠지만 저보다는 조금 저 윗세대 분들이 어렸을 때 단체 관람했던 영화들이 이 영화들이에요.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요. 그다음에 임권택 감독님이 우리가 국민 감독이니까 좀 사극 찍는 뭐 그런 감독이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임권택 감독이 아주 뛰어난 액션 영화 감독입니다. 그래서 이 액션 영화 감독이 자신의 장기를 이용해서 이 전쟁 스펙타클을 굉장한 액션으로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그 나쁜 인민군, 나쁜 북한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약간의 모호한 태도를 취해요.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임권택 감독님은 그 부친이 빨치산 경력이 있고 그 연자제에 걸려서 사실은 사회활동이 좀 어려워서 영화계로 오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이런 그 가정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어떤 연자제로 묶여있던 조금 불안정한 상황을 좀 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런 국책 영화를 찍을 수밖에 없었고 또 그런 거 플러스 그다음에 임권택 감독의 어떤 자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어떻게 북한군을 나쁘게 그리는 게 아니고 약간의 어떤 인간미 내지는 어떤 그런 조금 모호한 시선 처리를 통해서 조금 많은 것들을 던져주는 이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수업 노트에 썼으니까 한번 쭉 보시면 조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전쟁 장면을 아주 그냥 그 탱크가 뭐 수십 대가 동원이 되고 요거 보면은 폭탄투와 전투 장면이 엄청나게 많이 삽입이 되고 탱크 비행기 병력 한 개 연대를 동원할 정도로 국방부가 엄청난 지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일본 기술진이 들어와서 특수 촬영을 담당을 하고 당대 최고 스타들이 등장을 하고 뭐 이런 건데 제가 이렇게 뭐 장면을 이제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이게 이제 저희가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장면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나오는데 이게 묘하게 한강다리 폭파시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면에 사람들이 막 피난을 가잖아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의 실제 목소리가 등장을 해요. 실제 목소리가 국민을 안심시키는 소리였죠. 그래서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다. 서울은 문제 없다. 이런 거였고. 그리고 이제 피난 인파가 있고 그 여주인공이 다리 폭파 장면을 목격을 하는데 그때 정적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뭔가 이렇게 모순된 현실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안심을 시켰는데 실제로는 한강다리가 폭파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사망하고 이런 희생이 있고 이거를 여주인공이 멀리서 이렇게 조용히 지켜보는 아무 감정 없이 지켜보는 장면 이것이 현실과 거짓이 극명하게 대조되면서 전쟁이 비극으로 치달았던 그러니까 반공 영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시대에 70년대라는 시대 임권택 감독이라는 감독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작품 세계 이런 거를 보면서 이 작품의 빈틈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가 추천을 하는 이런 작품이고요. 그러면서 임권택 감독이 증언을 통해서 국책 반공 영화 진짜 잘 만드네? 이렇게 되니까 계속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낙동 가는 거 흐르는가 이것도 뭐 굉장히 뛰어난 작품입니다. 1976년 작품이고 많은 영화 학자, 영화 평론가들이 이 작품 많이 인정을 하는 작품인데 요거는 작은 병사라는 원제를 갖고 있는 건데
제작 기간이 무려 3년. 지금 아무리 큰 영화도 제작 기간 3년 걸리지 않거든요. 근데 대형 블록버스터고 이게 한국전 막바지에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를 다루는데 아까 이제 증언은 여성 주인공의 지금도 이제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김창숙 배우가 주인공인데요. 여성의 시선으로 보는 전쟁의 비극이라면 요거는 17년 소년병, 천이병이라는 이제 실제 자기의 그 어떤 경험했던 수기를 바탕으로 찍은 전쟁 체험의 영화인데 요 소년의 눈으로 보는 이 전쟁을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북한군과 전투를 벌이면서 소년 병사가 육탄으로 그러니까 온몸에 폭탄을 장착을 하고 목숨을 바치는 이런 작품이죠. 그래서 이것도 뭐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많은 군 인원들과 군 장비들이 동원이 됐는데 이게 여기 보십시오. 개봉 직후 강제 종용됐습니다. 왜? 북한군이 너무 잘 싸워. 그래서 원래는 북한군을 막 쳐부시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그리질 않았어요. 임권택 감독의 자의식, 그다음에 임권택 감독은 이렇게 과장된 게 아니고 조금 사실적으로 그리다 보니 북한군이 약간의 어떻게 인간적인 면모도 보이고 잘 싸웠어요. 그래서 이게 그 좀 신기를 거슬렀습니다. 어른들의. 그래서 개봉 직후 그 강제 종용되면서 이제 당시 영화와는 다르게 이게 국군의 최후를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방공 영화와 다르게 이제 국군이 이렇게 사실은 많이 희생당하고 죽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많은 것들을 그 읽잖아요. 소년분들은 도대체 뭘 위해서 죽었나, 그렇죠? 이 전쟁의 어떤 실제 실제 모습을 저들은 알고 있는가 다른 거에 대해서 그렇게 희생했던 무고하게 희생됐던 이 소년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한 어떤 연민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불러일으켰던 작품이에요. 그래서 화려한 무용담이 아니라 전쟁의 처참함에 집중을 했던 아주 뛰어난 작품인데요. 이게 이제 방공 영화지만 이념 갈등을 중심에 놓는 게 아니고 이념 갈등 너머에 어떻게 보면은 전쟁의 비극성, 처참함, 그다음 비인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억지로 종용되게 만든 게 비극적인 작품입니다. 자, 1980년에 이두용 작품, 이 작품 정말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정말 뛰어난 작품인데, 이두용 감독은 임권택 감독의 뒤를 이어서 1980년대에 그 액션 영화 감독으로 아주 유명해요. 이게 두 분, 소장님하고 감독님은 익숙하신 이름일 거예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시지만, 근데 이두용 감독님의 이 최후의 증인 지금 보면 또 이렇게 포스터에 나오지만 한국 영화 사상 최고의 미인인 정윤희 선생님의 아리따운 얼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해도 영화를 볼 가치가 굉장히 큰데, 이 작품의 그 소설 원작 자체가 한국 추리 소설 사상 최고의 걸작이라고 불려요. 이게 뭐냐면은 경찰이 주인공입니다. 경찰이 어떤 그 양조장 주인 살인 사건을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 이 이면에 한국전에 만들어냈던 어떤 억울한 희생자들, 그러니까 빨치산도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소년병처럼 이 억울한 희생자들, 이런 한국전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소설의 배경은 70년이거든요. 70년대거든요. 70년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70년대 후반에 한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전쟁의 비극성에서 지금까지 이런 어떤 비극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를 이 경찰이 추리를 통해서 다 그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간첩도 막 나오고, 근데 이것도 사상이 의심스럽다면 이제 감독이 남산에 끌려가서 고문당하죠. 그래서 검열을 엄청나게 많이 당해요. 그래서 영화가 당시에 개봉했을 때는 스토리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마도 소장님이 이거 단체 관람할 때 보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단체 관람할 때 보면 영화 뭐 저렇게 말도 안 되고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런 영화 되게 많았잖아요. 그 중에 한 영화예요. 근데 이거를 그 삭제된 부분을 다시 찾아가지고 지금 다시 이어서 2016년에 완전하게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니까 이거는 엄청난 걸작인 거죠. 그래서 많은 영화인들이 박수를 치는데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임권택 감독님, 이두용 감독님이 당시에 방공 영화를 찍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선구자적으로 어떤 평화의 시각으로 사람의 모습, 그다음에 전쟁의 비인간성, 그다음에 반전의 메시지 이런 것들을 은근슬쩍 묘하게 이렇게 끼워 넣은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이제 필름 누아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형사가 주인공인 어떤 추리 구조, 이거를 가진 필름 누아르인데, 그 정말 1980년대 그 한국적 필름 누아르의 어떤 효시 정도의 그런 작품으로 읽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작품이고, 임권택 감독이 이제 1982년에 아벤고 공수군단이라는 어떤 이것도 방공 영화를 만드는데요. 한국전 당시의 이 상륙작전이었던
그 특수전사령부 아벤고. 그러니까 이때 이후에 어떤 영화들이 많이 나오냐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교란 작전 많이 피우잖아요. 가짜 작전들, 그렇죠? 그때 이제 학도병들도 많이 죽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전투는 아니에요, 그렇죠? 이 그 북한군을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 이렇게 교란 작전을 만들고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죽어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게 실제 굉장히 이제 애국심 넘치는 전투인 줄 알고 열심히 이렇게 전투를 하다 보니 자기네들의 희생이 조금 무고했던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저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런 양동작전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후에. 근데 임권택 감독은 또 어떤 국민 감독이면 어떤 예술 감독입니까? 그거를 또 포착을 해서 방공 영화를 찍어야 되는 그런 처지에서 또 이런 소재를 다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작전 명령을 거부할 수 없는 어떤 중령의 양심의 가책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 뭐 총살 당하고 이런 비극을 통해서 그 인천 상륙 작전의 어떤 승리를 우리 남한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승리를 치하하지만 그 이면에 수많은 전쟁의 그림자가 있었던 걸 이렇게 딱 보여주는데 이것도 엄청난 대작이고요. 정윤희 씨 또 주연인데 또 당시에 80년대는 또 에마 부인의 시대지 않습니까? 또 이런 장면이 없으면 또 방공 영화 안 봐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어렸을 때 80년대 중학교 때 이런 단체 관람 갔는데 영화가 너무 야해갖고 막 이러고 봤었거든요. 소장님 그런 기억 없으세요? 그죠? 야한 거를 틀어줘 이러면서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그랬던 시대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약간의 어떤 상업선도 노리면서 또 당시에 이제 80년대 당시에 민주화 운동 이렇게 막 성장하잖아요. 물론 8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민주화 세력이 크진 않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한 84년 맞죠? 신민당 돌풍 있고 85년에 이제 선거에서 그 여소야대가 이루어지고 이러면서 85년, 86년 넘어가면 이 민주화 세력이 이렇게 압도하게 되거든요. 군부도 그 세력을. 그러면서 87년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87년에 사람들이 뛰쳐나온 게 아니죠. 이런 아벤고 공수군단의 이런 영화들도 조금의 기여를 했다는 거를 우리가 함께 좀 고맙다? 렌디저 어떤 의의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들이 에이 뭐 그저 그런 영화다 이게 아니고 영화들이 많이 고민을 했다 이런 거를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만다라의 직후에 찍은 작품이기 때문에 임권택 감독이 만다라를 통해서 이렇게 예술 감수성에 눈을 확 뜨거든요. 그래서 81년인데 만다라가 그러면서 임권택의 80년대 3대 걸작 중에 하나예요. 만다라, 시바지, 그 다음에 놀랍게도 아벤고 공수군단이 그 걸작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는 거 모르셨다면 아셨으면 좋겠고, 이 해외에서 크게 평가받은 재평가받은 이런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간이 이제 또 마무리를 또 해야 될 시간인데 요거 이후에는 그냥 술술 넘어가면서 제가 이제 수업 노트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살펴보면 돼요. 그래서 당대 최고의 흥행 감독이었던 1980년대 내가 마지막 본 흥남 이런 작품을 찍었구나. 내가 마지막 본 파리라는 야사시한 작품이 있었는데 그 작품의 이름을 딱 본따 가지고 흥남 철수 작전을 처음으로 찍은 거예요. 그래서 국제시장에서 이제 흥남 철수 작전이 대대적으로 그려졌는데 이 국제시장의 원조격인 이런 작품이고요. 여기서 좀 특이할 만한 거는 당시에 실제로 KBS에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있었거든요. 그 실제 모습이 이렇게 들어가요, 많이. 그래서 국제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실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의 한 부분도 들어가지만 약간의 재현된 부분이라면 그 내가 마지막 본 흥남에는 실제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그런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라는 거는 정말 80년대를 통틀어서 아마 그 80년대 가장 어떻게 보면 이목을 받았던 이슈가 되는 사건이죠. 그렇죠? 소장님도 생생히 기억하시고 맨날 울었잖아요. 우리 텔레비 보면서. 저 초딩 때인데 그게 뭐 온갖 드라마가 나오니까 그거가 안 보고는 배길 수가 없는 온갖 재밌다고 얘기하면 조금 죄송한데요. 온갖 인간이 상상하기 힘든 그 드라마들이 펼쳐지는 어떤 그 다양한 드라마들의 장이었거든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빨리 제가 이제 시간이 마무리를 하면서 빨리 이제 90년대로 오면서 얘기를 할 텐데 1994년에 태백산맥인데요. 이때는 이제 그 90년대가 되면은 그 87년 그 민주화 운동, 그다음에 김영삼 정권이 등장하는 노태우 정권인가요? 아직까지? 맞죠? 노태우 정권, 그다음에 김영삼 정권으로 이루어지던 그 시기인데, 그때가 되면 이렇게 민주화 그 세력이 이렇게 조금 어떤 그 사회를 조금
주도하는 이런 시기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반공이라는 건 없어지고요. 반공의 국시라는 건 여전했지만 그것들이 약간의 이제 약간의 죽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바라본다. 그다음에 그들을 다시 본다. 다시 조금 성찰한다.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약간의 이제 빨치산을 멋있게 그려서 고문 당하는 이런 것들이 좀 없어지면서 실제로 그들의 이제 인간적인 모습들을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한 게 하얀 전쟁, 뭐 태백산맥 이런 영화들의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좌우익이 싸우는데 각기 이제 좌파의 어떤 리더도 되게 멋있고 우파의 리더도 되게 멋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의 이상을 가진 인물들이 각각 싸우면서 이 멋있는 인간들이 어떻게 부딪히는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좌우파 대립이 엄청 났어요. 그래서 뭐 좌파에서는 뭐 영화를 그렇게 그리냐, 그리고 우파에서는 좌파를 뭐 미워하냐, 뭐 이러고 또 싸움이 많이 났었는데, 그래서 감독님이 조금 고통을 받으셨지만, 이런 영화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앞서 이제 제가 그 천만 관객을 불러 모았던 이런 영화들은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대 이후에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면 화해보다는 승리 내지는 우리가 이겨야 된다라는 저들을 극복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2010년대 이후에 이런 영화들이 좀 그려지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벤고 공수군단처럼 이렇게 그 이름 없이 다양한 작전들이 있었는데 이 우리가 큰 작전들만 생각하지 이렇게 양동 작전들 그다음에 그 별 볼 일 없지만 거기를 지키려고 애썼던 이런 그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던 이런 작전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잊혀지지만 그들도 또 이렇게 나라를 구한 하나의 영웅으로서 기리자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2010년대 이후에 포화 속으로 이런 영화. 그다음에 이거 쭉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 이제 그 노근리 학살 사건을 다룬 2010년도에 작은 연못이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우리 그 사회 민주화 운동에서 좀 많이 이 영화를 후원했던 영화인데 이 영화는 그 노근리 사건이라는 거는 뭐 지금도 굉장히 뭐 쉬쉬하고 밝혀지지 않고 뭐 외신에 의해서 처음에 드러나고 지금도 많은 것들이 이제 밝혀야 될 사건이 요거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그 8년의 제작 기간을 통해서 연극계, 영화계,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무보수로 무개런티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스태프들도 무보수로 이 노근리 사건을 그러니까 약간의 도가니가 사회적인 이슈를 환기시켰듯이 이 어떤 전쟁의 어떤 비극을 통해서 평화의 메시지를 이렇게 우리가 환기하자라고 하면서 문화예술계인들이 모였던 이런 어떤 영화 제작이 하나의 드라마가 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강조를 하면서 좀 너무 보기가 힘든 슬프장부장 영화지만 그래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하는 면에서 이게 작은 연못을 갖고 왔고 그다음에 또 저기 뭐 좌파들만 영화해 막 우파들도 영화해 하면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또 대대적으로 블록버스터로 만들었던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친구의 곽경택 감독이 또 2019년에 이 장살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때 시대가 되면 어떤 거냐면 그 라이언 1번 구하기 아시잖아요. 그거 무지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전쟁이라는 걸 지워도 액션 블록버스터로 너무 뛰어난 작품이잖아요. 이게 그게 2010년대 이후에 넘어오면 약간의 그런 시각이 영화계에 반영되거든요. 이제 왜냐하면은 전쟁이 벌써 70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만은 우리보다 지금 20대 세대는 전쟁이 너무 오래된 얘기라서 전쟁이나 임진왜란이나 바라보는 게 똑같잖아요. 사실은 거리감이 생겼어 사실.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우리가 그 약간의 그 여러 명랑 시리즈에서 약간의 어떤 액션 스펙타클로 보듯이 약간의 한국전도 그렇게 거리를 두고 보기 시작하는 게 2010년대 이후의 지금까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의 한 전쟁 장면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상업적인 어떤 상업 장르 요소로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약간의 이 기성세대가 보는 거랑은 또 다른 어떤 젊은 세대를 향한 이런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이 지금의 어떤 경향들을 볼 수가 있고요. 스윙키즈 같은 영화 제가 조금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되지만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이게 이제 그 거제포로 수용소 있잖아요. 거기는 남한군도 들어왔고 북한군도 있고 중공군도 있었고 그다음에 미군도 있었어요. 민간인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갖 다양한 인종, 계급, 그다음에 지역, 국가, 이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맨날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거제 포로 수용소에서 엄청난 그 내부의 전쟁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전쟁 그런 이미지들을 모아하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그 춤을 가르치거든요, 소장이. 그래서 이들이 춤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이런 영화인데 이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저는 굉장히 좋은 어떤 평화의 메시지가 담긴 그 재밌는 전쟁 장르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하는 작품이고요. 이거는 원래 실화가 바탕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요. 근데 그 비극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비극 이후에 지금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우리의 어떤 자세 내지는 시각 교정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화합의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그 평화라는 오늘의 주제에 또 부합하는 영화라는 면에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거는 이 영화의 어떤 모티브가 된 사진입니다. 사진 거제 포로 수용소에 사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는데 1952년대 포로들의 춤, 그래서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이 조금 생뚱맞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맨날 전쟁만 하던 그런 시기에 그런 수용소에서 그래서 요거를 토대로 만든 그냥 상상력이 발휘된 영화고 요게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제가 다 말했습니다. 50년대에 전쟁 영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완전히 반공 영화 전성기고 70년대가 되면 국책 전폭적으로 밀어주는 어떤 반공 영화 전성기가 했었고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어렸을 때 단체 관람으로 무조건 봐야 됐던 시대. 그다음에 80년대가 되면 약간의 에로물과 이런 것들이 그 한국 영화가 조금 성장하면서 반공 영화 서서히 퇴장하고 전쟁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에로물이나 이런 것들의 어떤 상업 영화의 배경으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해서 남자가 그 남성적 능력을 상실했어. 근데 이제 부인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너무 고통스러워. 그럼 또 에로 영화로 이렇게 무장을 하는 잠깐 이렇게 그 드라마를 탁 만드는 이런 상업 영화로 이렇게 활용이 되고요. 근데 90년대가 딱 되면은 빨치산이나 북한 인민군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달라져요. 이게 이제 민주화의 어떤 하나의 결과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인 묘사가 시작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봐요? 다시 제대로 보기 운동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떤 형제의 휴머니즘적인 시각에서 보자 실체를 그대로 보되 그들을 너무 이렇게 과장해서 악마화시키지 말자 이런 것들이 2000년대 모습이고 90년대 모습이고 2000년대 되면 딱 어떻게 돼요? 화해 무드가 딱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분단의 비극을 통해서 비극과 그다음에 분단 이후에 우리가 하나의 통일된 어떤 공동체로서의 형제로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행복한 전쟁 영화가 평화의 어떤 평화 영화의 시기로 전성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2010년대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전쟁이 거리를 가지게 되니까 하나의 그냥 전투 스펙타클로서 그냥 어떻게 돼요? 이게 당사자들이 살아있으면 그 전쟁 영화는 굉장히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거리가 두어져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거는 하나의 시간이 흐르면서 장르적인 어떤 발전의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왔다. 그래서 이제는 첩보 액션 장르로 발전을 하고 지금도 많이 좌파 우파 따질 필요 없어요. 중립적인 시각에서 어떤 교섭이라든지 공조라든지 이런 유의, 의형제라든지 이런 유의가 많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후에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K 콘텐츠 시대에 우리가 이 분단과 전쟁과 그다음에 평화의 메시지가 어떤 식으로 굉장히 재밌는 엔터테이닝한 요소로 녹아들어갔는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예고를 드리면서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의 그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